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밤에 누워서 통장을 들여다보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은데 말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72세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3년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큰 병원비를 쓴 것도 아니고 사업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디로 새어나간 걸까요? 김 씨가 3년간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매달 주는 30만 원, 친구 모임에서 계산하느라 쓴 돈, 건강식품과 보조제 구매비, 체면 때문에 참석한 경조사비, 한두 번 해볼까 했던 주식 투자금까지 말이죠.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합치니 월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7가지만 제대로 끊어내도 김 씨처럼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체면 때문에 하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염려증으로 사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미 없는 모임과 술자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성 지출을 끊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명품과 사치품으로 젊음을 증명하려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과거의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비우는 진짜 도둑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습관입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도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죠. 그런데 박 씨는 매달 아들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줍니다. 손주들 학원비 보태라고, 생활비에 보태라고 말입니다.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따로 또 주고요. 아들이 차를 바꾸겠다고 하면 1천만 원을 보탰고 집을 넓히겠다고 하면 3천만 원을 또 꺼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박 씨 본인이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힘들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보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자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힘들면 부모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저축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가 계속 주다 보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돕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손주 양육비 지원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 자금을 모두 써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녀를 돕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시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자녀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 도움에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세요. 이번 집 구입에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실천 방법 세 번째, 정기적인 용돈 지원을 중단하세요. 매달 주는 50만 원, 30만 원이 습관이 되면 자녀는 그것을 수입의 일부로 여기게 됩니다.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실천 방법 네 번째, 긴급 상황에만 도와주세요. 자녀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만 도와주고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실천 방법 다섯 번째, 진심을 말씀하세요.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무한정 도와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체면 때문에 하는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75세 이철수 씨는 친구가 많은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인맥이 넓었고 지금도 여러 모임에 활발하게 나가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이 씨가 경조사비로 쓴 돈을 계산해 봤더니 연간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친구 자식 결혼식, 친척 회가변, 지인 부모님 장례식, 옛 직장 동료들 경조사까지 합치니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죠. 이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할 것 같고 돈을 적게 내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씨가 딸 결혼식을 했을 때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조사비를 챙겼던 사람들 중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경조사를 챙긴 건 진심이었는데 그들에게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왜 우리는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압박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경조사는 단순한 축하나 조문이 아니라 관계의 저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를 냈느냐가 그 사람의 격을 보여준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체면 때문에 돈을 냅니다. 남들이 10만 원 냈다는데 나만 5만 원 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경조사비 지출은 평균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경조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진짜 관계는 멀어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할 겁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얼마를 냈느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경조사 참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세요. 1년에 2번 이상 만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 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최대 10만 원, 보통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두세요. 실천 방법 세 번째, 축의금 대신 마음을 전하세요. 직접 쓴 손편지나 전화 한 통이 때로는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실천 방법 네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실천 방법 다섯 번째, 부조장부를 정리하세요. 지난 5년간 경조사비를 낸 사람들 명단을 보고 실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실천 방법 여섯 번째, 집에서 조문하는 방식도 고려하세요. 꼭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일곱 번째,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석하세요. 정말 축하하고 싶고 정말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만 가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는 여러분도 힘들고 상대방도 부담스럽습니다. 경조사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돈을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건강염려증으로 인한 과도한 건강보조식품 구매입니다. 70세 최명희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TV 홈쇼핑에서 건강식품 광고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눈에 좋다는 루테인,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 뼈에 좋다는 칼슘까지 말이죠. 지금 최 씨가 먹는 건강식품만 12가지입니다. 한 달에 드는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 건강식품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 씨는 정작 병원비가 부족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도 건강식품을 끊을 수 없어서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결국 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건강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커지는 거죠. 그때 건강식품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젊어집니다라고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갑을 엽니다. 문제는 건강식품 산업이 바로 이 불안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한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60대 이상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보여주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죠. 의학 연구들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건강식품은 추가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강식품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병원 검사부터 받으세요. 건강식품 사기 전에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받아보세요.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것만 드세요. 실천 방법 두 번째, 한 달에 건강식품비를 20만 원 이하로 제한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3가지 이내로 줄이세요. 실천 방법 세 번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음식으로 드세요. 칼슘은 우유와 멸치로,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네 번째, 광고를 의심하세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의 후기는 대부분 마케팅입니다. 믿지 마세요. 실천 방법 다섯 번째, 정기 배송을 끊으세요.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오는 시스템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장 해지하세요. 실천 방법 여섯 번째, 건강식품 대신 운동에 투자하세요. 한 달에 80만 원 건강식품 살 돈이면 헬스장 회원권도 끊고 수영도 배우고 등산도 다닐 수 있습니다. 운동이 건강식품보다 100배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법 일곱 번째, 건강검진 비용을 먼저 확보하세요. 건강식품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는 비용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건강은 건강식품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검진으로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의미 없는 모임과 술자리입니다. 67세 정민호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는데 은퇴하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대학 동창 모임, 수요일은 골프 모임, 금요일은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였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었죠. 한 달에 모임비로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식사비, 술값을 합치면 그 정도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 외롭지 않았고 술 한잔하면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모임이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건강 자랑, 누구는 돈 자랑만 하더라고요. 정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걸까? 그래서 한 달간 모임을 쉬어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정 씨는 그 한 달이 더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그때 알았죠. 왜 우리는 의미 없는 모임을 계속 나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단절 공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울 것 같고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회사라는 소속이 없어지니까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면 나만 빼놓고 만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모임에서 빠지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의 그저 그런 친구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모임 참석 기준을 만드세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이 나오면 그 모임은 끊으세요. 실천 방법 두 번째, 한 달에 모임비 상한선을 정하세요. 최대 50만 원, 이렇게 정해두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실천 방법 세 번째, 술자리를 줄이세요. 술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술 마시러 만나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실천 방법 네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독서, 산책,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진짜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실천 방법 다섯 번째,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친구 모임 대신 손주와 놀아주고, 배우자와 산책하고, 자녀와 통화하세요.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실천 방법 여섯 번째,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아리를 찾아보세요. 의미 없는 술자리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훨씬 낫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술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투자 재테크라는 이름의 도박성 지출입니다. 73세 한상훈 씨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 요즘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석 달 만에 2배로 불렸어요.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돈을 번다고 하니 혹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기하게도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씨는 불안했지만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저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릅니다. 한 씨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1,500만 원을 손해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노년기 투자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노년기에는 불안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조급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30대가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3천만 원을 잃으면요. 그 돈을 다시 모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 타는 돈으로 어떻게 다시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노년기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노후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상품,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처 대부분이 사기거나 위험한 투자입니다. 왜 시니어들이 특히 많이 당할까요? 첫째, 목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 있으니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둘째,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융 상품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위험합니다. 셋째, 신뢰를 쉽게 주기 때문입니다.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죠. 실천 방법 첫 번째, 원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수익보다 중요한 건 손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누군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 연 5% 이상 수익을 약속하는 건 의심하세요. 요즘 은행 금리가 34%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10%, 20%를 약속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매우 위험한 겁니다. 실천 방법 네 번째,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하세요. 형님만 특별히 아는 사람끼리만 이런 말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 다섯 번째, 투자 결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실천 방법 여섯 번째,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그 돈을 잃으면 밤에 잠 못 잘 것 같다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 일곱 번째, 예금과 적금을 기본으로 하세요.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합니다. 노년기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명품 사치품으로 젊음을 증명하려는 습관입니다. 69세 윤미숙 씨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스카프까지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면 항상 새로 산 명품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새로 샀어. 요즘 이게 대세래라면서 말이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나도 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윤 씨가 명품과 옷에 쓴 돈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쓴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윤 씨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명품 가방만 1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쓴 게 5개나 됐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냥 갖고 싶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길래
새 제품이 나왔길래 샀습니다.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명품을 사는 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다는 것을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명품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음, 건강, 사회적 지위, 주변의 관심 같은 것들이죠. 그 상실감을 명품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비싼 걸 사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아직 젊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명품은 여러분을 젊게 만들지 못합니다. 명품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통장만 비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품을 산 후 느끼는 만족감은 평균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샀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명품은 그냥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품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나이를 압니다. 명품 가방이 여러분을 30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명품에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비싼 옷을 입어서 품격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품격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명품 구매를 6개월간 중단해 보세요. 그동안 가진 것만 사용하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깨달으세요. 실천 방법 두 번째, 옷장 정리를 하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 품질 좋은 실용품을 사세요. 명품 대신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사세요. 노년에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네 번째, 명품 대신 경험에 투자하세요. 가방 하나 살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실천 방법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소유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명품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여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7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거의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71세 서동욱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주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은퇴 후에도 서 씨 부부는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외식비 80만 원, 취미생활비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금은 월 3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생활비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예금으로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제야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왜 우리는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위 불일치 스트레스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생활을 포기하는 게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초라해 보일 것 같고, 외식을 줄이면 가난해 보일 것 같고, 차를 팔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줄었는데도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가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생애주기 가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적절한 소비 수준이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세요. 은퇴했다는 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 주거비를 줄이세요. 너무 넓은 집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작지만 관리하기 편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 차량 유지비를 재검토하세요. 차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 네 번째,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세요. 한 달에 외식비로 80만 원 쓰는 것보다 집에서 정성껏 해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입니다. 실천 방법 다섯 번째, 고정비를 대폭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매달 나가는 돈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건 과감히 끊으세요. 실천 방법 여섯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대신 산책, 독서, 봉사활동처럼 돈이 적게 드는 취미를 즐기세요. 실천 방법 일곱 번째,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적게 가지면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고, 자유로워집니다. 단순함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습관을 끊으세요.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의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체면 때문에 하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끊으세요. 진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강염려증으로 사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끊으세요. 건강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생활습관으로 지켜집니다. 네 번째, 의미 없는 모임과 술자리를 끊으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성 지출을 끊으세요. 노년기에는 지키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명품과 사치품으로 젊음을 증명하려는 습관을 끊으세요. 진짜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과거의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습관을 끊으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건강이 걱정돼서, 외로워서, 불안해서, 젊어 보이고 싶어서, 예전 생활이 그리워서였습니다.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길고
준비된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떤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가? 둘째,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오늘부터 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실천하세요. 풍족한 노후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끊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불필요한 것에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쓰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사세요. 끊어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덜어낼 줄 아는 용기가 진짜 지혜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